이번 강의부터 세계 강좌는 보관비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관하역 유통가공의 자료 원천, 두 번째 강의는 보관하역 유통가공비 계산예, 세 번째는 재고관리비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관하역 유통가공 자료의 원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로 보관하역 유통가공의 원가구조, 두 번째 자료 원천, 세 번째 작업시간 산출 방법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관하역 원가 산정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텝 0, 보관하역 유통가공에 대한 자료들이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스텝 1, 보관 창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의를 하고, 스텝 2에서 센터별 인프라 정의를 하겠죠. 물류센터별로 시설, 설비, 건물, 구축물에 대한 정의를 하고, 세 번째 표준 작업시간 기준을 정립하게 됩니다. 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관, 하역, 유통, 가공의 작업시간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게 되고, 네 번째 스텝에서는 작업시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로 센터별 작업시간을 산정하고,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작업시간 측정한 내용을 기초로 센터별 활동량을 분석하게 되고, 일곱 번째로 적정 인원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여덟 번째 단계 표준 원가를 산정하고, 마지막으로 보관하역 유통가공비 산정체계를 구축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보관하역 유통가공의 자료에 대한 원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작업시간 측정 방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작업의 정의나 센터별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각 물류센터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료 원천과 작업시간 측정 방법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계산을 할 땐 일반적으로 조업도별로 구분해서 접근하면 원가 계산을 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조업도별로 구분한다는 것은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손익분기점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변동비에는 재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장비나 물류센터 가동, 연료비가 해당하겠죠. 창고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통계 포털 등을 활용하시면 되고, 인건비는 정규시간 외의 임금이나 잡급을 변동비로 계산합니다. 경비에서는 수도강렬비, 한국전력공사, 통신료, 한국통신공사가 있겠죠. 다음으로 소모품을 들 수 있습니다. 고정비의 인건비는 정규시간의 급여, 상여, 4대 보험을 포함합니다. 제조생계비, 중소기업 중앙회의 제조노임 단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최저임금 등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비, 재용역비, 소방, 전기, 방화관리 용역 등을 말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방시설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화재보험료와 중대재해배상보험, 건물 유형에 따라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재무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수선비, 건물, 창고 설비 등의 수선비를 말하고, 기타 일반 관리비는 수도강렬비, 교육훈련비 등등이 있습니다. 창고 설비, 렉, 냉동, 냉장 등의 설비 또는 운반장비, 지게차 등 설비 운영 관련 비용이죠. 구매 금액과 설치를 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법인세법 규칙 활용, 물가정보 등 물가지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영업의 수익 비용이 있는데, 영업의 수익은 이자 수익, 임대 수익, 외화환산 이익,
자비익 등을 들 수가 있고 유휴부지라든지 빈 창고 공간의 사무실 임대 또는 일회성 차익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영업의 비용으로는 이자 비용, 외화 환산 이자, 잡손실 등을 들 수가 있고 여기에는 외화평가 손실이라든지 물류사고, 자산 분실 등이 속하겠죠. 영업 외적인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이익은 영업이익을 계산합니다. 원가 계산 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전의 영업이익으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 진행되는 부분은 관리 회계 기준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회계 처리 기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항목별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변동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입니다. 창고 운영에 필요한 자재라는 의미에서 보면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재료비 또는 소모성 자재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포장재, 박스 테이프 등 입출고 시 상품 포장에 사용하는 거죠. 라벨이나 바코드 스티커, 입고 출고 재고 관리 비용이 될 것이고, 팔레트, 스트레치 필름, 결속 밴드, 작업용 장갑, 보호 장비, 세척제, 청소 도구, 간이 수리 자재 등이 이 재료비에 해당하겠죠. 창고업에서는 제조업처럼 원자재나 부품을 구매해서 제품을 만드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재료비라는 항목은 상대적으로 작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고 운영에 필요한 자재라는 의미에서 보면 항목들이 소모성 자재비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계상 재료비로 처리하려면 직접비로 명확하게 기속 가능해야 하는데, 원가관리 관점에서는 재료비 유사 직접비 항목으로 분류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운송원가는 운전자 인건비, 유류비, 톨게이트비, 차량 관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죠. 연료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게차 연료, 전동지게차 충전 전기료, 난방용 연료, 발전기용 연료, 화물용 리프트, 엘리베이터 전력, 화물 차량 유류비 이런 부분들이 연료비 항목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지게차 연료비 등은 직접 생산활동, 즉 하역이나 적재에 투입되기 때문에 간접 재료비 또는 제조 경비성 경유비로 분류가 가능하고, 전기료나 난방비는 대부분 공공요금으로 처리되지만 물류 단위 원가 분석 시 연료 항목으로 따로 분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에너지 사용량 측정이 가능할 경우 고객 단위 또는 품목 단위 원가 배분이 가능합니다. 냉동 창고의 냉방 전력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상 대부분은 간접비로 처리됩니다. 재고에 기속되지 않는 거죠. 창고 운영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단위 원가 계산할 때는 연료비를 입출고 건수, CBM, 톤수 등 기준으로 나누어서 입출고 단가에 배분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에너지 사용이 많은 냉동 창고나 자동화 창고는 연료비 항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동비 중에 두 번째, 변동인건비입니다. 물류센터 종업원의 급여, 임금, 상여의 시간 외 수당을 뜻하고, 임시고용원의 어떤 잡급, 또 변동인건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류센터 운영비, 전기요금 관련입니다. 전기요금의 기본 공식은 기본요금 플러스 전력양요금 플러스 기타요금, 연료비 조정액,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기 사용량을 측정할 때는 킬로와트시당 기본 단위, 전기 계량기나 EMS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요금제 종류는 일반용 갑요금, 계약 전력이 1000kW 이하이거나 일반용 을요금, 시간대별 요금제 적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로 나누어서 적용이 됩니다. 산업용 요금은 제조업 물류센터가 대상인데, 심야전기라든지 주간전기차 등 적용하게 됩니다. 표에 있는 것처럼 계약 종별, 공급 전압별,
선택 요금별, 계절별, 시간대별 전력 양 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고 운영 시 사용하는 유류비는 일반적으로는 재료비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냉동 냉장 창고는 냉동기, 항온, 항습기 등 에너지 소비가 큰 설비를 운영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부담이 큽니다. 실제로 냉동 냉장 창고의 전기요금은 일반 실온 창고의 3.2배에 달한다는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전력공사에 나와 있는 전력요금에 대한 값을 나타낸 표입니다. 산업용 전력을 값을로 나누고 그리고 전기 자동차 충전 전력 요금,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 전압 구분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운영비 산출 예로서 앞서 전기료, 냉난방비, 통신료 등을 가지고 계산한 산출 예입니다. 고정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단위당 인건비 곱하기 작업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월급여는 337만 5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데이터를 적용할 때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2025년 자료에 적용해야 되겠죠. 최저임금을 보시면 2025년도의 시간급은 103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월급 209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296,270원이 되겠습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최저생계비 기준은 1인 가족,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가족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2025년도의 2인 가족 생계비는 393만 2,658원, 4인 가족은 609만 7,773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중소제조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하역 적재 이송 관련 업종의 직종으로 제품 하역 적재원은 10만 402원, 내부 특수차 운전원은 10만 8,401원, 외부 특수차 운전원은 11만 2,086원, 단순 노무 종사원은 9만 85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8시간 기준으로 자세한 적용 방법은 중기중앙회의 제조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고용노동부 자료의 임금구조 통계표에서 살펴보면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자는 전체 근로자 기준으로 월 근무일수가 20.6일, 월 급여가 261만 6천원으로 보고되고 있고,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의 경우 월 근무일수가 21.3일, 월 급여가 309만 3천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들을 적용할 때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2025년도의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려면 취득 가액과 내용 연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내용 연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Y축을 사망자 수, X축을 나이로 보고 사람과 설비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서 5세 정도부터 60세까지는 거의 사망자가 없죠. 이때는 교통사고라든지 희귀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60세가 넘어가면은 그게 언제 고장날지 모른다는 거죠.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기간으로 볼 수 있죠.
자, 이를 설비에 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5세까지를 초기 고장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5세부터 60세를 우발 고장 기간, 닦고 죄이고 기름칠만 제때 하면 고장이 나지 않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60세가 넘으면 마모 고장 사용할 만큼 썼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고장 날지 모른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내용 연수는 이 우발 고장 기간을 경제적 유효 수명으로 보고 산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우발 고장 기간 이꼬르 경제적 유효 수명은 아니지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초기 고장 기간은 주로 설계 결함이라든지 제조 결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우발 고장 기간은 오용, 환경 조건의 변동, 이런 부분에 인하여 발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후 보전을 주로 취하게 되죠. 마모 고장 기간은 부식이나 산화, 피로, 특성 질환 등으로 인한 원인이기 때문에 예방 보전이 필요합니다. 초기 고장 기간은 어떻게 지수 분포 형태를 띠고 있고, 우발 고장 기간은 정규 분포의 형태, 마모 고장 기간은 와이블 분포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죠. 내용 연수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경영에 관련된 내용은 별도의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여러분과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참고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 중 건축물로 분류가 되죠. 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내용연수표, 참고는 비냉장식, 비냉동식 건축물은 40년으로 법인세법 규칙에 나와 있고,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춘 창고, 내용연수 15년 또는 20년, 구조 및 용도에 따라 조금 변동이 있기는 합니다. 창고가 복합시설인 경우 각 부분을 구분 평가해서 상이한 내용연수로 적용도 가능합니다. 내용연수 단축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부식이나 침수 위험 지역은 내용연수 단축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정액법을 원칙으로 물류비 계산을 할 때는 한다고 했으나,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할 것이냐 정률법으로 할 것이냐는 세무서에 신고가 필요한 내용이죠. 법인세법 규칙에 나와 있는 감가상각비 내용입니다. 앞서 별표 규칙 6의 5년을 보면 운수 및 창고업은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철도 운송 및 도시철도 운송은 택배업, 배달업 등 5년 정도, 4년에서 6년 사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8년 적용이 가능한 것은 창고업의 창고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8년에서 10년 사이에 적용이 가능하고, 12년 적용이 가능한 관련 항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차량 운반고의 경우 4년에서 6년, 철근 콘크리트조, 연화석조 등은 4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경우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앙권, 상표권은 5년, 특허권은 7년, 철도시설관리권은 30년, 댐사용권은 50년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물류센터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자가창고입니다. 자가창고는 투자 금액에 대한 내부 수익률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일반적으로 보수적 투자는 적정 내부 수익률을 6%에서 10% 정도, 일반 물류센터, 자체 운영 또는 임대 혼합형의 경우에는 8%에서 12% 정도, 공격적 투자는 위험 감수하는 그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12에서 18%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 기업에서는 비교적 낮은 내부 수익률을 적용해도 승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자체 물류비 절감이라든지 시너지 효과 등 비재무적 효과까지 고려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부동산 투자 목적의 물류센터, 즉 임대수익 위주의 물류센터는 내부 수익률이 최소 10에서 12% 이상 되어야 투자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운용사 펀드 기반 투자는 15%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위험이 크면 아무래도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위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표는 국내 어떤 창고 통계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류센터를 임대할 경우 수도권 임대료만 발췌를 했습니다. 2024년 기준 수도권 권역별 물류창고 임대료를 서울, 서남권, 동남권, 중남부권, 서부권, 동부권 그리고 상원 임대료, 저온 임대료로 구분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서남권은 서울 및 인천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라스트 마일 배송 거점으로 활용이 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고, 동남권은 공급은 많지만 입지적 강점으로 인해서 임대료 하락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중부권은 다양한 공장단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꾸준한 수요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동부권은 개발 제한 구역 등 규제로 인해 물류센터 개발이 어려워 공급이 적은 편으로 보입니다. 자,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임차인 우위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 및 물류도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렉에 대한 내용입니다. 렉의 종류는 다양하겠죠. 경량렉, 중량렉, 팔레트렉, 드라이브렉 등등이 있을 건데 셀당 평균 시중 가격도 같이 나타내 봤습니다. 가격에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은 첫 번째 하중 용량, 적재할 물품의 무게에 따라서 렉의 구조와 재질이 달라지고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재질 및 마감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즉 스틸의 두께라든지 도장 방식 등에 따라서 내구성과 가격이 이제 달라지게 되고, 냉동 창고나 방폭 지역 등 특수 환경에서는 당연히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설치 비용은 설치 난이도나 현장 조건 등에 따라서 설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비비, 지게차 등 2.5톤 지게차 평균 구매 가격은 신차냐, 디젤이냐, 전동이냐, 중고차냐에 따라서 가격 범위가 다르게 나타나고, 2.5톤 지게차 임대 시 월 비용도 단기 임대냐, 장기 임대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수선비는 감가상각 대비 9.7% 정도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참고하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게차 비용은 공공기관 가이드를 활용하되 어떤 실제 렌탈 비용을 고려해서 원가에 산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 지게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규격별, 내용시간별, 연간 표준 가동시간, 그리고 상각비율, 정비비율, 시간당 상각비 개수라든지 정비비 개수, 관리비 개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24년 자료입니다. 다섯 번째, 보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재보험료와 중대재해 배상 보험이 있는데, 건물 화재보험은 건물의 화재라든지 폭발, 랑래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죠. 화재냐, 랑래냐, 폭발이냐, 소방활동의 손해냐, 연기 피해, 폭풍, 홍수 등의 어떤 보장 내용이 있을 것이고, 가입 대상은 상업용 건물, 주거용 건물, 건물 외 설벽, 설비, 내장재, 구정기기 등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화재보험료 간이 추정 방법으로는 화재보험료는 가입금액 곱하기 보험료율로 이루어져 있는데, 건물 구조에서 내화 구조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목조는 비싼 편입니다. 자, 공장이나 음식점은 고위험, 사무실은 저위험이 되겠죠. 보험기간은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추정 보험료율은 물창고 기준으로 봤을 때 건물은 약 0.08에서 0.12%, 자, 동사는 약 0.15에서 0.3%, 동사는 재고, 포장재, 집기를 포함하고 가연물의 위험을 반영하게 됩니다. 화재 보험료의 기본 조건, 예를 들면 위치, 용도, 건물 구조, 면적,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 건물 20억의 0.1%, 동산 10억 원의 0.25%, 총 30억인 경우 연간
약 450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계산이 되겠죠. 이를 월 단위로 한다면 나누기 12를 하게 되면 약 한 37만 5천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건별로 달라진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죠. 중대재해보상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배상보험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방어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상 한도액은 한도액에 따라서 연간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실제 보험료는 기업의 특성이나 업종, 위험도, 보장 범위, 자기 부담금 설정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보험 가입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법령 준수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합니다. 재용역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용역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지만 규모가 적거나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재용역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소방관리세입니다. 정식 명칭은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입니다. 화재보험료의 20% 정도가 부과됩니다. 계산 방법은 화재보험료 곱하기 20%로 실제 청구 예를 들면 순수보험료 450만원에 소방관리세 90만원, 총 청구액 540만원이 되겠죠. 보험증권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료 플러스 부가세 또는 소방세 포함으로 표시가 됩니다. 화재보험과 패키지 보험 가입 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자동차 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은 제외되죠. 일부 보험사 견적서에는 포함으로만 표시되고 별도 나누지 않기도 합니다. 전기안전관리 용역비입니다.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준에 따라서 산정이 됩니다.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구성요소는 기본요금, 부가요금, 변압기수라든지 수전반수, 고압, 저압 등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고 거리요금이라든지 근무 방식, 점검 횟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요금 플러스 부가요금 플러스 거리요금을 한 금액을 월 용역비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 전기안전관리자는 법적으로 반드시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 위탁이 가능한 사업장은 고압설비 이하,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등 계약 전 전기설비 도면, 수전 용량, 변압기 사양, 배전 반수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용역비 계산은 저압이냐 고압이냐 특고압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월 용역비는 표에 나와 있는 금액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리나 점검 빈도, 야간 출동 포함 여부 등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의 예시로는 수전전압, 고압, 계약 전력 600kW, 용역 방식 비상주, 월 1회 방문, 거리는 본사로부터 30km일 경우 월 약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입니다. 약 연간 48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방화관리 용역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법정 의무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소방시설법과 실무계약 관행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방화관리자 선임 기준은 연면적, 인원, 특정 소방 대상물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고 용역비 구성 요소로는 기본요금, 방문 횟수, 소방훈련이나 교육, 출장거리, 비상연락이나 대응지원 여부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는 구성으로 방화관리 용역비의 평균 단가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류센터의 경우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0만원에서 60만원 예상이 됩니다. 화재 위험물 보관 시는 여율이 더 높아지죠. 예를 들어서 수도권 물류센터에 연면적 5000제곱미터 수도권 월 1회 훈련 연 1회 이 경우 용역비가 월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연간 480에서 600만원 수준입니다. 계산식은 기본요금 플러스 출장요금 플러스 교육지원비 플러스 보고서 작성 수수료인데
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데이터를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지표입니다. 영업이익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의 통계청 자료에 보면은 종사자 수, 급여액, 운송수단 및 창고수, 매출액, 영업비용, 부가가치, 유형자산이 나와 있는데, 이익은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뺀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를 보면은 2021, 2022, 2023년 3개월치의 이익률을 기준으로 적용 이익률은 평균치인 7.8%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창고관리지표에는 작업효율, 건폐율, 짐작이 공간, 물류센터 면적 20% 등 그 창고의 특성에 맞는 창고관리지표를 산정해서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해서 계산할 때 활용 지표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작업시간 산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작업시간은 정미시간 플러스 여유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PTS 방법은 미리 정해진 시간 표준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는 동작을 기본 시퀀스로 만들어서 그 시퀀스에 해당하는 동작의 인덱스를 줌으로 해서 작업시간을 산출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MOST 방법이라고 합니다. MOST 방법은 보통 이동, 제한 이동, 공구 사용, 수동 크레인까지만 여기에 표시를 했는데, 동력 크레인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죠. 즉 가장 큰 특징은 지게차라든지 물류 설비, 운반 도구를 사용했을 때 표준 작업 시간을 산출할 수 있는 기법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수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제조, 생산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의 작업 시간을 내는 기법들이 많이 소개가 됐지만, 이 방법은 지게차라든지 호이스트라든지 다양한 어떤 동력 전달 장치를 사용하는 어떤 운반 도구들의 작업 시간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이 MOST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작업 숙련도를 고려한 시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6개월에서 1년, 1년에서 2년, 2년 이상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되면 평균적인 정상 속도라고 보자. 이 부분을 학습 곡선으로 해서 작업자 수와 어떤 작업 시간의 비율을 계산해서 작업 표준 시간을 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세 번째, 스톱워치를 사용한 작업 시간 산출 방법입니다. 스톱워치는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표준 시간 측정 방법에서 현재 작업 시간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낭비 시간을 제외한 것을 표준 시간으로 한다. 이런 표준 시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자, 표준 시간은 활동별로 한 사람의 대상 작업자를 정하고 일정 기간을 작업 시간과 활동량의 두 가지를 실측하는 겁니다. 관측 시간은 5분 또는 10분을 기본으로 하고, 한번 처리가 몇 초밖에 소요되지 않는 작업은 5분, 수십 초 걸리는 작업은 10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관측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측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관측 횟수를 늘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관측 방법은 이론적인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게 2인 1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관측 대상 작업자를 한 사람 정한 다음 업무를 분담해서 작업자의 작업 실태를 관측하고 기록하게 됩니다. 관측자 1은 스톱워치를 가지고 관측 용지의 작업 내용을 기록하고, 관측 개시와 종료를 관측자 2와 같이 작성하고, 종료 시에는 처리량 카운트 결과를 관측 시트에 기록합니다. 관측자 2는 카운터 결과를 가지고 관측 시간 내의 처리량을 측정하게 되는데, 관측은 5회 정도를 목측, 눈으로 하고 각 회의 산포가 큰 경우는 관측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관측 용지의 기입 방법은, 이 관측 용지는 관측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자가 작업 시작 시간에 동그라미, 종료 시간에 체크표를 기입하게 됩니다. 관측 종료 후에는 동그라미와 체크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작업 준비와 이동, 수정하는 등의 시간 또 작업 시간에 포함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은 공백이 되도록 합니다. 작업자가 다른 작업을 한 경우에도 공백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 공백으로 처리한 시간을 여유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개선 대상의 시간으로 찾아낼 수가 있겠죠. 처리량은 작업자가 관측 시간 내에 처리한 물동량을 기록하고 표준시간 계산은 작업시간 합계 나누기 처리량 합계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관하역 유통가공의 구성과 자료 원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관하역 유통가공의 원가 구조와 실제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작업시간은 어떻게 산출하는지를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 계산한 결과 케이스별 보관하역비 계산한 내용과 표준 보관하역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